국제 마케팅의 3장 해외 시장 기회 평가에 있어서 1절을 1편에서 마치고 2절 해외 시장 기회의 평가 내용 중에서 2번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설명이 누락이 돼 갖고 이 부분을 다시 촬영을 해 갖고 편집해서 붙이는데요. 제품 수명 주기는 우리 국제 경영론에서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라고 해 갖고 해외 직접 투자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이론 중에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통해 갖고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품 시장 기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활용해 가지고 상품이라는 거는 매출액과 침투율을 봤을 때 사람처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면서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설명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도입기에서는 제품이 처음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로서 매출액 증가율이 저조하며 제품 실패 확률이 높고 경쟁이 전무 혹은 또 미미한 상태로서, 여기는 이제 주로 선진국 시장에서 제품이 개발이 되고요. 성장기에서는 급속한 매출 증대로 이익 증가 단계, 경쟁 기업 시장 참여로 경쟁적인 가격 인하와 촉진 비용의 증가로 이익이 감소되는 단계고요. 성숙기에 접어들면 잠재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한 상태로 매출 증가율이 정체되고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이익 정체 또는 하락이 되는 단계를 성숙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로 쇠퇴기에서는 매출액과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제품이 철수하는 일련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네 가지 단계를 통해 갖고 국가 간의 제품에 대한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 나오고요. 그렇지만은 쇠퇴기처럼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가 이러한 수명 주기 개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갖고 쇠퇴기의 피아노 산업이 다시 디지털 피아노로 성장을 구가하면서 이런 일련의 흐름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 해외 직접 투자 이론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우리 혁신국에서는 처음에 제품이 개발되고 이만큼 수출을 쭉 하고 혁신국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혁신국 제품을 수입을 해 오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다시 수출을 해 오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은 T1에 시작해 갖고 쭉 수입하다가 선진국이 쇠퇴 포화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수출을 하는 일련의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이론이 좀 어려워 보여도 차분히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제품 수명주기 이론의 도입기는 모든 제품은 당해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생산시장 잠재력, 높은 소득 수준, 고객 욕구 파악 및 적응 때문에 여러 가지 도입기의 단계 이루고요. 성장기에는 기술이 확장되면서 기타 선진국의 기업들은 수입을 대체할 제품 생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체 생산을 한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국 기업들은 수출시장 방어를 위해 해외 생산을 실시하고요. 성숙기에서는 기술 표준화로 인해 기타 선진국 또는 후진국에서 최초 개발국으로 역수출이 되는 단계, 선진국 기업들은 저임금 후진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 각 단계별 경쟁력의 척도 이렇게 보시면, 도입기에는 신기술 및 신제품 능력, 성장기에는 규모의 경제, 공정기술의 개선 및 경영 능력의 제고, 성숙기에는 원가 절감, 제품 차별화가 중요한 경쟁력 척도가 되는 거고요.
자, 국제제품 수명주기 이론의 전략적 유효성과 한계를 간략히 보자면 유용성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요. 시장 세분화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표준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고 신제품 개발 시기를 포착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계점으로 해외 시장 수요 증가율이라든지 제품의 특성, 기술의 전파 속도, 특허의 유효 기간, 규모의 경제 및 경험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제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고요. 범세계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제품 수명 주기를 크게 단축시키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제품 수명 주기 적용 가능성에 한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 마케팅에서 국제 경쟁 환경을 다루고 있는데, 국제 마케팅은 이제 시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의 경쟁 우위, 산업의 경쟁 우위, 기업의 경쟁 우위, 제품의 경쟁 우위, 브랜드의 경쟁 우위, 이렇게 우리가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래서 특정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이론들을 보면 헥쇼 오린이라는 학자가 한 국가의 경쟁 우위는 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갖고 토지, 자본, 노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에 따라 갖고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이 되고요. 레온티에프라는 학자는 생산 요소의 질적인 차이가 바로 국가의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 노동력이 아무리 많아도 노동력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면 생산성이라든지 국가의 경쟁 우위의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린더라는 학자는 상호 수요에 의해서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으로 파악을 했다. 그러니까 수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경쟁 우위가 결정이 되고요. 기타 뭐 비교 우위 결정 이론들 많이 있죠.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연관 산업의 발달 정도, 심리적, 지리적, 거리, 국가의 크기에 따라서 경쟁 우위가 결정이 된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가 1980년대, 90년대에 한 국가의 경쟁 우위에 대한 결정 요인은 요소 조건, 수요 조건, 연관 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그리고 경쟁 상황, 여기에 기회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이 다이아몬드 모형을 제시를 했죠.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클 포터의 요소 조건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요소는 천연자원, 기후, 위치,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어진 여건, 후천적인 요소로는 통신시설, 숙련노동시설, 연구시설, 기술적인 노하우 등 사회 간접자본 변수 등을 요소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요 조건은 본국 수요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요의 크기와 성장 패턴, 본국 수요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갖고 수요 조건이 결정이 되고, 본국 수요의 구성은 소비자의 질, 그러니까 세련되고 까다로운 소비자가 많을수록 혁신과 품질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그다음에 소비자 욕구, 일국의 소비자의 욕구가 다른 국가의 그것보다 앞서갈 경우에 경쟁 우위를 획득한다.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다음으로 연관산업. 연관산업이나 보조산업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생산할 경우 의사전달, 정보교환, 아이디어와 혁신교환의 이점을 소유한다. 특정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산업의 관련 산업도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가진다. 특정 산업의 국제적 성공은 이를 보완하는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갖고 이태리의 의류 산업이 발전하면 디자인과 염색 산업이 발전되고요.
일본의 전자산업이 발전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조력이 있어야 되고, 한국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철강 산업의 기여가 있고요. 그다음 한국의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보급률이 기여를 했어요. 이렇게 연관 산업들이 발전을 할수록 국가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기업의 전략과 구조, 경쟁 정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사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전략과 조직이 국가 특성에 적합한 것일 때 국가 경쟁력이 원천이 되는데, 기업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환경 요소에는 권위에 대한 태도,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관한 사회규범, 전문적 표준, 사회구조적 요인, 일국의 교육제도, 사회 및 종교, 역사, 가족 구조 등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원가 절감, 품질 서비스 개선, 제품과 공정의 혁신 및 해외 판매를 추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들이 이제 국가의 경쟁력 요소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앞의 4가지 결정 요인인 요소, 수요, 관련 산업, 보조 산업, 기업의 전략, 구조 경쟁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요소 조건에는 정부의 보조금, 금융, 교육 정책, 수요 조건에는 광고 매체에 대한 통제라든지, 관련 보조 산업에 대한 보조 서비스 규제, 기업의 전략 구조 조정에는 자본시장 규제라든지 조세 정책, 독점 금지법. 고도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 고도 산업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들은 정부가 기업보다 쉽게 지식이나 기술들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기회의 역할.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단속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 다음에 발명 활동이라든지 기술적 혁신, 석유 파동, 환율 변동, 수요 폭발, 외국 정부의 정책 변화, 전쟁, 이런 것들의 하나의 기회로서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산업의 경쟁력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5가지 경쟁 요인들을 보면, 산업 내 경쟁 정도,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잠재적인 진출기업, 새로운 진출기업의 위협, 그 다음에 대체품이나 대체 용역의 위협, 이런 것들이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5가지 경쟁 요소들이다. 이게 five forces 이렇게 영어로 부르고 있는데, 마이클 포터 교수는 참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모형, 틀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자면은 새로운 진출에 따른 위협 요소로서 해당 산업에 내포된 진입장벽과 기존 기업들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진출에 따른 위협의 폭이 결정이 되고요. 진입장벽은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소요자본, 교체 비용, 유통 경로의 접근성, 경험 곡선, 정부의 인허가 제도, 독점적 생산 기술 등에 의해서 진입장벽이 구축이 되는 거죠.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출에 대해 기존 기업의 보복적 대응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 진출 기업에 대해 혹독하게 보복을 가했은 경우, 우리가 이제 P&G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록터 앤 갬블스. 얘네들이 이제 이런 전략을 썼어요. 그 다음에 기존 기업들이 자원 동원 능력 및 공급자나 고객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고 잉여 생산 능력이 풍부할 경우에 보복적 대응이 강하죠. 기존 기업들의 막대한 고정자산 투입 경우라든지 진출 대상 산업의 성장 속도가 완만한 경우에 치열한 보복이 있을 수가 있다. 다음으로 기존 경쟁 기업들 간의 경쟁의 정도, 강도는 광고, 가격, 신제품 소개, 대고객 서비스 및 하자 보증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경쟁 기업의 숫자, 산업 성장률, 고정비 규모, 제품 차별화 정도, 경쟁 전략의 상위성, 경쟁적 전략적 이해관계의 크기,
철수 장벽들을 고려해서 경쟁 강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상품의 압력을 보자면 대체품이 특정 산업의 수익을 잠재적으로 제한한다. 자사 제품 가격 효능 면에서 대체성 지속 향상시키려는 경우 대체품 산업의 이윤이 높은 경우 특히 대체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대체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설탕 제조업자는 옥수수 시럽, 그 다음에 섬유유리 단열재는 스티로폴, 그 다음에 경비 용역 산업은 전자경보장치, 유리병 제조업체는 종이팩 제조업체. 이런 대체품들의 압력을 우리가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대체품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전통적인 산업에서 새로운 대체품들을 우리가 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들은 가격 인하, 품질 향상 및 서비스 증대 요구 또는 경쟁 기업을 서로 대립시켜 이득을 보는 행위 등으로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 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경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매자의 교섭력이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된다. 구매자들의 강력한 교섭력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집중적인 구매를 하거나 매도자의 판매량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하다. 구매 제품이 구매자의 코스트나 구매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교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규격화나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의 이윤율이 낮거나 후방 통합의 유협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세한 구매 관련 정보를 소유하고 있을 때 구매자들의 교섭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급자의 교섭력은 공급자들은 공급 중단이라든지 가격 인상, 공급 제품의 품질 저하 등의 위협을 통해 교섭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경쟁 요인이 된다. 공급자가 강력한 교섭력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공급 과점 정도, 대체품 여부, 공급품의 중요성, 차별화 정도, 전방 통합 가능성들을 예를 들 수 있죠. 자, 경쟁에 있어서 이제 다음으로 경쟁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쟁 회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쟁 기업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고 어떤 연역을 갖고 있는지, 생산 및 판매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수출입 규모와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산업 설비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요소들을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경쟁자의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시장 진출을 어떻게 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는 어떻게 하며, 세계적으로 가치 활동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고, 경쟁자는 어떤 국가별로 움직임을 크게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자회사, 자기기업, 경쟁자 A, 경쟁자 B, 경쟁자 C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업의 위치와 경쟁 기업들의 위치를 좀 파악해보는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경쟁 기업의 성과 지표를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 현지 시장에서의 외국 기업의 위치와 역할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시장 매출액 증가율, 기존 경쟁 기업의 절대적인 시장 성과와 전략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출액의 안정성, 기업의 매출 변화 정도, 매출액 특화도, 대상 시장의 특정 하위 시장에 특화하는 경향, 그 다음에 지역 집중도, 특정 시장에서의 매출 의존도, 그래서 이제 이런 증가율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수익성, 산업의 매력과 신규 진출 기업에 대한 기존 경쟁 기업의 대응 능력 평가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금리, 물가, 감가상각 등이 각 국가 간 회계 방식, 처리 방식의 차이로 절대적 수익성 비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성공 요인 분석에 있어서 성공의 요소는 동일 산업이라고 같지 않으며 기업의 규모, 시장 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성공 요인의 예로 산업재해의 경우 대규모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유통 채널의 확립, 24시간 수리체계, 정부 규제의 충족 등 이런 요소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기업의 경쟁 우위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국제 기업을 분석하는 하위 항목 중에 하나로서 원가 우위 분석. 그러려면 원가 구조를 알아야 되고 원가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마이클 포터의 부가가치 사슬 모형을 활용을 해야 된다. 가치 사슬이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내 모든 활동이 연결된 체계를 의미하고요. 본원적인 활동과 보조적인 활동으로 기업의 부가가치 사슬이 결정이 되는데 이 본원적인 활동에는 내부 로지스틱스, 내부 물류, 생산활동, 외부 로지스틱스,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그 다음에 부품 원자재 조달, R&D,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 기업의 하부 구조 이런 게 이제 보조적인 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부품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조립 생산을 하고요. 완제품을 내보내고 물류, 그다음에 마케팅 및 판매를 하고 소비자에게 간 거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활동이 조달, 기술개발, 인적자원, 하부 구조 이런 보조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되었을 때 이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틀에 맞춰 갖고 기업의 원가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생산활동을 잘한다. 그러면 생산에 있어서 원가가 낮다는 거죠. 구조가. 일본 자동차 회사들 Just in Time, JIT, 간판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있어요. 그다음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은 애플은 마케팅 및 서비스 판매에 경쟁력이 있죠.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요. 그죠? 애플은 다 생산을 외주를 주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생산 활동에 강점을 갖고 있죠.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원가를 분석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원가 동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기업의 경험이 증대함에 따라 단위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를 경험 곡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가를 점검할 수 있고 학습, 전문화,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 효과, 공장 합리화, 조직의 개선 등이 발생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경험 곡선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 곡선은 경쟁자보다 경험을 쌓을수록 원가가 우위를 가질 수가 있고 경쟁자보다 빨리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경험 곡선은 원가에 활용 가능하며 예측치는 원가 절감 운동의 목표로 설정이 되고 전략 수행 및 미래 원가에 기초한 가격 책정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의 경쟁자의 원가 분석은 반드시 경험 곡선을 고려한 동태적이고 장기적인 분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볼펜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당장에 이제 만드는 데 1,000원인데 소비자들한테 800원에 파는 거예요. 800원에 파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구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원가가 이제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800원에 만들었던 거를 더 낮게 이제 500원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싸게 저렴하게 팔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라든지 경험 효과에 의해서 원가를 낮춰가지고 더 많이 팔 수 있고 인지도도 올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적 우위의 분석, 핵심 성공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 사슬 요인 중에서도, 이런 하부 구조라든지 비즈니스 시스템, 본원적인 활동, 보조적인 활동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갖고 핵심 역량과 경쟁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조달 및 생산, 여기는 생산력 중심의 핵심 역량. 여기 삼성전자가 해당이 되고요. 물류 및 마케팅 중심의 핵심 역량. 여기는 애플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중심의 핵심 역량은 AS까지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포함했을 때는 기술 중심의 핵심 역량, 재무회계 포함했을 때는 비용 중심의 핵심 역량, 경영관리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력의 중심에 사용된 핵심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별화했을 때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의 본원적인 전략에는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화 전략은 뭐 차별적 집중화 전략이냐, 원가 우위 집중화 전략이냐에 따라서 좀 나뉘기는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경쟁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국가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을 분석하고요. 기업을 분석하고요. 기업 안에 원가 우위, 차별화 우위, 다양한 이제 부가가치 사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이렇게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